최근 우리나라의 유통업계 강자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마트와 신세계.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의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근에 급부상한 이커머스 업체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마트의 주가도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국제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테마파크의 규모가 우리가 아는 롯데월드의 약 30배가 넘는 그런 규모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왜 하필이면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마트와 신세계는 정말로 이런 이커머스 업체의 경쟁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포쇼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이마트와 신세계,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유명한 회사 둘이죠. 그 회사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정용진님하고 정유경씨는 범삼성가의 그런 그 자제분들이신데, 원래 이렇게 신세계로 같이 묶여있던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좀 그래도 첫째한테 조금 더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도 균등하게 상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면은 모태가 되는 게 신세계 백화점인데, 첫째분에게 이마트를 주고 둘째분한테 신세계 백화점을 준 걸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세계 그룹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마트가 주인공인 그런 회사로 변했어요. 시가총액만 봐도 지금 시점에 4조 원? 신세계 백화점은 약 2조 원 정도를 자랑하고 있죠. 1년 전, 2년 전에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마트를 받으셨을 분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제 매출 총액만 봐도 이마트가 신세계 백화점이 일으키는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마트를 가져간 정용진 분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마트 주가가 2년 전까지만 해도 30만원 언저리를 떠돌았었는데, 지금은 쭉 내리꼬라가지고 지금 14만원, 15만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모두들 아시죠? 이마트가 어려운 거는 온라인 돌풍, 네이버 쇼핑, 쿠팡과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그에 반해 백화점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세계 그룹 내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가지는 지분이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누가 이끌었냐면요, 바로 명품이 이끌었죠. 다른 부분은 온라인에서 산다, 또 대체한다 그래도 명품은 역시 가서 이제 직접 확인을 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요. 또 AS도 확실한, 대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일부 정말 비싼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입점해야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샤넬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그 매출이 신장을 함에 따라서 백화점도 이거에 따라서 좀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마트에는 이런 명품 회사들이 들어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마트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신세계 그룹 내에서 이마트는 바로 4조 5천억짜리 테마파크를 화성에다가 지어서 이런 유통업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건을 팔려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그리고 4조 5천억이라는 그 액수도 말도 안 되게 큰 액수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현재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입니다. 이마트의 시가총액보다 큰 돈을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투입한다고 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테마파크를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지으려고 하는지, 또 과연 이런 것이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4조 5천억이라는 규모를 요즘엔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많아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해서 화성에 지으려는 그 테마파크의 규모가 저희가 자주 가는 롯데월드의 32배 규모로 지어진 그런 예산액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초대형이란 말이 그에 따라 걸맞죠. 사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이 시점에 테마파크일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테마파크가 가장 유명한 게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가 최근에 그렇게 경영면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입장객 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비슷한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가 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 아닌가? 요즘에 뭐 스마트폰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재밌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겠어. 요즘 테마파크를 누가 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바로 옆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일본의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매년 이렇게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2조 5천억을 들여서 30%나 큰 규모의 면적을 더 추가한다고 해요. 그러니 테마파크 자체의 사업성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니란 뜻이죠. 이렇게 도쿄 디즈니랜드가 사실 입장권 액수도 10년 전 제가 놀러 갔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친구가 갔었는데 15만원? 까지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액수를 올렸는데 입장객 수가 이렇게 느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테마파크에 대한 그런 인기가 여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왜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영 실적이 지지분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삼성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는 최근에 회사 전체적인 역량을 쏟아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파크 경영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해요. 특히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롯데도 마찬가지로 30년의 수건 사업이라고 했던 그런 롯데 월드타워가 딱 지어지고, 그리고 그 경영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그렇게 큰 힘을 쏟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좀 매력적인 사업인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던 두 테마파크가 요즘 좀 삐리리해. 그 틈을 타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경쟁자들에 대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들 업체들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항하는 게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가격 경쟁력이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편의점보다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이유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가격 경쟁력마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강점이 있고, 이런 로켓 배송 있잖아요. 배송 시간마저도 너무나 이쪽이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부터 쓱닷컴이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서 같은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세계가 회사의 사활을 건 국제 테마파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어떤 것을 노리고 유통업체들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을까요? 오프라인 장소에 갔을 때에만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유통업체로서는 이제 생존 마지막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용진 부회장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유통업의 미래는 경쟁 상대가 앞으로 테마파크,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이런 걸 잘 알 수 없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만 해도 같은 M 사이즈, L 사이즈라고 해도 실제로 그 옷에 해당하는 M 사이즈, L 사이즈도 있고, 그냥 티셔츠 L 사이즈하고 패딩 L 사이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갭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유통업체들은,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유통업체들은 직접 매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신세계의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이 아무리 몇 호 색감을 알고 가도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써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모레 성수 이런 지점에서는 직원분이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세계가 야심차게 연 복합 쇼핑몰이 있죠. 스타필드,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고향하고 하남에 있는데, 사실 이 스타필드가 기존에 있는 쇼핑몰들은 그냥 뭐 옷 살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쇼핑몰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개념의 쇼핑몰인데요. 스타필드가 가장 유명한 건 스포츠 몬스터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포츠 몬스터에 가시면 실내 암벽 등반이나 이렇게 액티비티들을 많이 즐기실 수 있어요. 복합적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서 즐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거 가기 전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되고,
또 이거 끝나면 힘드니까 저녁도 같이 먹게 되고, 또 그냥 이왕 왔으니까 옷 살 거 있나 볼까 하면서 같이 쇼핑몰의 매출 증대에도 이어지게 되죠. 이런 꿈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들은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이용객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돈 좀 아껴야지 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마침 왔으니까 여기서 또 맛있는 게 있으면은 좀 더 비싸게 먹을 수 있고, 저희가 에버랜드 가면은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면서도 다 먹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신세계가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 마련한 그 부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런 신웰이라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지하철도 한 곳도 안 들고 고속도로도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지나쳐요. 그래서 교통면에서 조금 진짜 좀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잠깐만 생각해보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압도적인 위치에 있죠. 사실 보기만 해도 너무 편해지는, 진짜 2호선만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그 바로 근처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가기 편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하철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화성에 딱 떨어져 있는 그런 테마파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통업계에 있어서 테마파크의 목적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접근성을 위해서 조금 이 신세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해결책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정영준 씨가 사실 뭘로 유명하냐면요, 좀 마블 덕후로 유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덕후냐면 일렉트로맨 주연을 한국 히어로 영화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걸 접목시켜보면은 한국에서는 또 어벤져스가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세계 테마파크가 일반 놀이기구나 일반적인 쇼핑몰의 모습을 가질 것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마블 컨셉으로 지어보면 어떨까. 콜라보를 한다는 게, 이렇게 IP를 가져와서 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혹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컨텐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본의 디즈니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디즈니라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지적 재산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로 디즈니를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하고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겨울왕국을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이렇게 디즈니랜드에 와가지고 그런 관련 컨텐츠를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마블 스튜디오를 신세계가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산업들이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서 오프라인 산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주가는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되게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평형을 찾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이제 오프라인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잘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좀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